북한을 통해 최고위 간부의 현지 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과 내각의 역할을 분리해 담당 분야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묻겠다는 통치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북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태풍 피해 현장을 시찰했다 전했다. 신문은 이례적으로 이면에 이들의 모습과 함께 현지 지도 소식을 전했다.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의 현지 지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한 이행으로 풀이된다. 자연재해 복구 작업에 직접 나서서 현장 점검을 한 것이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와 각 부서를 복구 사업에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황해남도는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곳이기도 하다. 최고 지도자 소식만 다루는 일면에 간부들 보도 이례적 평가.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 위원장과 김 총리의 현장 방문 소식을 일면에 실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신문의 일면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나 동정 보도를 주로 해왔다. 간헐적으로 북한의 명목상 대외 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활동이 실린 적이 있지만 대다수의 일면 보도는 최고 지도자의 몫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권력과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면서도 핵심 간부들에게 담당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결정의 결과에 대해 승진이나 강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김정은의 위임 통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경제 현장을 찾은 뒤 담당 간부들을 현장에 다시 파견하는 형식으로 사후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황해북도 운패군의 경우 이달 6일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간 후 김덕훈 총리가 18일에 방문해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챙겼다. 앞서 지난달 7월 23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을 찾은 직후인 같은 달 28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광천 현장을 또 다시 찾아 사업을 점검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위 간부들과 함께 내각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전원 회의에서도 정면 돌파전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내각 책임제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김정은식의 위임 통치 방식은 간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집권 초기부터 나타났다는 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21일에도 위임 통치 방식은 올해 초부터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미 대남 정책을 관장하게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어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덕훈과 이병철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됨으로써 경제 분야는 박봉주와 김덕훈이 군사 분야는 이병철과 최부일이 투톱으로 이끌어가는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따라서 김정은의 현재 위임 통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13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의 파워 엘리트 변동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외무성, 미금융 해킹 경보에 대조선 압박 공등당할 것. 한편 미국의 대북 금융 해킹 경보 활동과 관련 북한 외무성은 우리의 대외적 영성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시동을 합리화하려는 음흉한 속심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청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놓고 이렇게 밝혔다.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적국, 동맹국 가림없이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에 그치라며 최근 여러 나라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6일 미 당국은 북한 정찰 종국 산하 해킹 조직 비글보이즈가 2015년 이후 현금 자동 입출금 시스템 공격과 사기 국제송금 등 해킹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훔치려 시도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미국도 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28일 비글보이즈의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해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할까?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에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조만간 출연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10일에 열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공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6월까지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마커스 칼로스 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전직 관리들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언급.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27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으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상기시켰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전화회의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에서 이제껏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시험 혹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가 없었지만 이런 사실이 김정은이 자신의 계획에 진지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오른 점을 공개 가능성의 주요 근거로 삼기도 했다. 특정 인물을 중요한 위치로 둘 때에는 걸맞는 이유가 있는 데다 리병철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주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리 부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6년간 공석이던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를 최근 꿰차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리 부위원장은 2016년까지 김 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당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매번 함께하고 김 위원장과 담배를 피우는 등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가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실제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오는 10월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ICBM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는 북한에겐 최선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월 서프라이즈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게 전망.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측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두 정상의 추진력으로 미뤄볼 때 개최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의미 있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든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취지로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상황인데 집에 다들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이 현재 러시아와 손잡고 계약 한 건에 6조 원 잭팟을 터뜨린 현재 상황. 일본이 한국 기술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침 꿀꺽 흘릴 듯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야말 2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쇠빙 LNG선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고 어떻게 건조될 15척의 쇠빙 LNG선을 수주하냐 마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 및 러시아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일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러시아 국영조선소 지베지다와 삼성중공업이 함께 쇠빙 LNG선에 대해 설계 계약을 결국 체결했습니다. 쇠빙 LNG선의 경우는 일반 LNG선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LNG선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에 극지 지방의 얼음까지 깨면서 LNG를 운반하는 쇠빙 LNG선의 경우는 강도적인 면에서 더 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는 현저히 높아져 선박 한 척당 건조 단가는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이번 사업 규모가 쇠빙 LNG 운반선 한 대당 약 3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 계약한 선박수는 15척이므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체결한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에서 6조 5천억 수준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삼성중공업이 여태 보여준 성과 때문인데요. 2000년대 초 특히 세계 최초로 양방향 쇠빙선을 수주해서 업계에서 최초로 쇠빙선 시장을 열어주었고 또한 단단한 얼음도 깰 수 있는 강도 높은 극지방용 드릴십까지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극지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강도나 품질이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부터 그것도 러시아로부터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이미 기술력과 이런 안전성 등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프로젝트도 물론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1차 프로젝트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당시 야말 1 프로젝트 때에도 쇠빙 LNG선을 우리나라가 한 대인가 두 대 빼고 거의 싹쓸이 하셨던 거 알고 계신가요?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15척을 수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인가 두 척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국에게 준 상황이었죠. 따라서 사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다 수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가져왔었지만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최근 지분 구성이 좀 바뀌게 되면서 직접적인 건조까지는 가져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사업을 통해 국영조선소인 지베지다를 밀어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겠죠. 하지만 지베지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아무리 밀어준다 한들 대한민국만큼 쇠빙 LNG선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인데요.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설계를 다 가져온 상태에서 지베지다의 도크에서 실제 공동 건조까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기업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딱 들어와가지고 건조하는 게 기술 유출 면에서 삼성중공업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번 러시아와의 계약 외에도 합작 설립사까지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이기에 좋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작사로 들어가서 설계만 해주면 기술 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건조 파트너가 된 것이지 건조 기술은 모두 파는 게 아니란 겁니다. 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특허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특허 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건조가 불가능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LNG 화물창 회사에 실제 로열티를 지불하죠. 근데 우리가 이 LNG 화물창을 할 줄 몰라서 직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LNG 화물창을 프랑스가 먼저 치고 나가서 특허를 등록한 거고 세계 시장은 이에 따르려고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LNG 화물창을 똑같이 못 만들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겁니다.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리고 시장 표준을 바꿀 만한 경이로운 기술이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하튼 이번 연도 조선업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많이 수주해서 예전처럼 조선업의 호황이 꼭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 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행동에 대해 본인들에 대한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공개적 석상에서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일본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실제 이렇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는 이유, 일본을 가장 하위 지역에 둔 이유, 그리고 제도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 자기들은 뜬금없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해놓고 우리나라가 하니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들이 물건 팔아 흑자 내는 국가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 논리 없는 행동을 하면서 특정 기업들 망하게 하려고 해놓고 이유를 가져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주간지 같은 잡지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성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나라가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접 국가를 상대로 조롱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들 정부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업체들을 가만히 놔두는 나라도 없죠. 결국 이 말은 일본 정부나 저런 행동을 하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주간지 회사 다 똑같이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 같단 거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마음은 대동단결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일본은 수출 흑자국을 상대로 저런 조치를 취한 상황인데 본인들의 의지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자 정말 크게 당황한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대체제를 찾거나